여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5선의 김진표 의원으로 바뀌었죠.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 부동산 정책 조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난제인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월이 되기 전에 재산세는 얼마나 어떻게 낮출지 결론을 내야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지 여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특위가 다시 재가동됐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양도세와 재산세 모두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는데 여당 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짐이 보이는 듯하긴 합니다. 물론 일부 반발도 있긴 하지만요. 현재까지의 특위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결국 4월 달에 보궐선거의 어떤 후유증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4년 동안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유지해오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 사실 이 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을 당내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특위가 개최되기 조금 직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4주년을 맞이하셔가지고 특별 연설을 하시면서 네. 사실은 죽비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지만 현재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책실장도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분에 대한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이나 또 송영길 대표 자체가 굉장히 전반적인 기존의 어떤 정책 부분에 대한 완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당내에 저는 제가 볼 때는 반발도 많고 또 조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정 간, 당정청 간의 또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선에서 상당히 처음에 송영길 대표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특위 부분이 이제 출발한 처음 시점에서 모든 것의 완성품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출범은 했지만 앞으로의 갈 길이 시간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녹록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거쳐가야 할 과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물론 큰 방향은 잡았다고는 하지만 말이죠. 네. 그런데 일단은 큰 이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더 지원해 주는 것. 대표적으로 LTV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송 대표가 이전에 90% 대출을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집값의 6%만 있어도 네. 이거는 이제 LTV의 담보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이런 실수요자들은 6%만 집값의 6%만 있어도 내 집 마련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권의 화려한 수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정책 당국에서 사실 관심 있게 이제 보는 쪽은 결국은 충분한 지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무주택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1가구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정도의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주택 마련과 관련된 어떤 많은 부담들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가지면 내 집 마련의 어떤 길을 갖다가 굉장히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데 뭐 LTV 부분을 90%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시긴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하는 주류가 형성되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나 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을 지나치게 완화했을 때 이 부분이 가계부채의 부실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4년 동안의 주택 가격을 사실상 2배에 가까운 정도로 높여버린 상태에서 네. 기존에 있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주택 마련의 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부분을 기존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6%만 있으면 뭐 가능하도록 대출을 많이 해준다든지 LTV 자체를 10% 포인트를 더 완화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그 방안들 자체가
이전에 어떤 우리가 2017년도 정부 출범 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더 힘들어진 환경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제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한 숫자 자체로서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실제 현장에 들어가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리고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한 LTV 부분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7월부터 예정되고 있는 DSR 부분에 대한 40%까지의 강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효성 있게 아마 무주택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출 제도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조금 무리지 않을까 저는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세금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6월부터 재산세 네. 기준일이 되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올해 공시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재산세 부담 일단 재산세만 놓고 얘기할게요. 네, 네. 재산세 부담 상당히 커지겠죠?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재산세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세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세에 해당되는 종부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공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 자체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오른 상태에서 세율마저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사실은 아마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종합해서 본다면은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아마 부담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놀랄 만한 정도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이 세제 자체 재산세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라는 어떤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그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2008년도의 기준에 얽매여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최근에 그 공시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당시 상위 1%를 우리 공시가격 기준에서 현실적인 우리 거래 가격 정도로 대비한다면 어느 정도에 해당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언론에서도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약 시가 39억 상당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기준 자체가 단순히 세율을 지금 높여놓은 것뿐만 아니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즉 12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적용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압박을 갖다가 강요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세수 증대만 사실은 기여했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더 좀 곤혹스럽게 만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재산세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조세정이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양도소득세 얘기를 해볼게요. 네. 6월부터 중과가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10%포인트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거를 유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일부 법안들은 또 완화하는 것까지도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하지만 내부에 반발도 심한 상황이고요. 네. 아직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양도세 부분은 우리가 그거보다 좀 한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요. 네. 그것을 갖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또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뭔가 세제 부분에 대한 감면이 논의의 핵심이 아니고요. 실제 시장에 있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 중에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축 공급과 함께. 네.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거래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수급 부분에 대한 균형이 맞추어지면서 가격이 낮아질 것을 정부가 고려한 어떤 정책의 방향 전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정부가 원래 6월 1일자 명의 소유자 명의로 돼 있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규제 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되고 있는 게 1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고 그다음에 3주택자는 20% 중과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10%포인트를 추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중과라는 말보다는 중중과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중과군요. 네네. 중이 하나 더 그래서 붙는군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형식상으로 본다면 양도세는 앞으로 6월 1일 이후의 경우에 있어서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의 75% 아마 부과되는 세금까지 합하면 80%가 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가져가는 쪽으로 됐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나 또는 현재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 있어서는 일단 기존의 지금 이 양도 차익, 즉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혐오스럽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시장 균형을 위해서 양도세 부분이 지나치게 장벽이 높은 부분들을 갖다가 완화시켜야 된다는 정치권 일각에 있어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정부라든지 또는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즉 여권의 굳던 지지층 쪽에서는 시세 차익을 그렇게 많이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이 온전히 가져가는 것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반한다는 그런 상당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양도세 부분에 대한 향후의 완화 가능성, 좀 시간도 별로 없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논의의 어떤 해결책, 결과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쉽게 얘기해서 집 팔 때 네. 차익에 대한 세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낮추거나 네. 하면요. 네. 비율을 낮추면요.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현재 보세요? 네. 보유세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유지된다고 볼 때는 거래세에 해당되는 양도세, 사실 소득세이지만 우리가 거래세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쪽에서 본다면 충분히 낮춰줄 때 그런 의미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낮춘다면은 시장에서 호응할 정도의 어느 폭으로 낮추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과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낮춰졌지만 그렇게 매물이 기대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향후에 주택 가격의 상승 전망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큰 폭의 시장에 있어서 수용할 만한 큰 폭의 어떤 양도세 조정이 있어야만이 의미 있는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세 시장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